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장이신 오문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문선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지금이 12월 이제 중순을 넘었는데요. 이 학자들이 제일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실 텐데, 12월 달에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다루지 않고 현재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세목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힘드신 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지금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어떤 제약을 가지고 오는 거죠, 산업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줄고 실제 일을 하던 분들도 수입이 줄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는 좀 아까 제가 개회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기본소득, 이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실제로 개념은 틀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기본소득은 조금은 좀 이제 좀 시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룬 데이터세, 그리고 탄소세, 그리고 로봇세는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관계없이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소득과 연결시키게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명분이 있는 세목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 통상적으로 말하던 구글세 중에 한 분야입니다. 구글 텍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텍스라고 써 있으니까 텍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컨텐츠 이용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이용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데이터세, 이 부분은 데이터를 이용하면서도 실제 구글 같은 경우에 공용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있지 않은, 어찌 보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세목으로 발전시킨다면 이 세원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를 우리가 하나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탄소세 같은 경우도 아직 그림이 정확히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범호 교수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비교해서 상당 부분 이제 같은 목적의 하에서도 이 탄소세가 기존에 기존에 있는 세목을 가지고 세율을 높여서 그걸 충당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세목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안 그려진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훈 교수님 발표하신 로봇세는 정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마 자료가 별로 없을 거고요. 이 로봇세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로봇이 인간의 모양을 한 로봇을 말하냐, 아니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 시설, 그 자체가 로봇이냐. 그렇다면 벌써 후자로 말한다면 벌써 우리는 로봇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 새로운 세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오늘 연구가 이루어졌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토론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김갑순 교수님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바로 왼쪽에 저를 보면서 왼쪽입니다. 김한희 박사님인데요. 서울지방세무사의 회장이시고 세무부인 가나의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안경봉 교수님이십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 세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안성희 박사님이십니다. 세무법인 현인 대표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윤태화 교수님이십니다.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도 하셨고 세무학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패널 토론은
저 오른쪽에 있는 김갑순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요, 1인당 한 15분을 드리고요. 지금 세 가지 토픽인데,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셔도 되고, 뭐 한두 개 거느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갑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 방안인데요. 사실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려면 기본소득에 대한 플랜이 사실은 이제 정해져야 의미 있는 토론이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사실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단일안이라고 할 만한 안은 사실 도입된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안을 보면요, 기본 입장이 가능한 한 보험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서서히 확대해 나가자라는 건 점진적 도입안이거든요. 그러면서 도입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연간 50만 원입니다. 단계적으로 그 기본소득 금액을 인상을 해서 목표는 월 50만 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기 50만 원, 연간 50만 원은 기존 예산 조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단계적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증세를 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증세의 그 대상, 즉 조세 재원을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증세죠. 그 증세 안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 크게 이제 세목 신설 방안하고 기존 조세 확대 방안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가 조회해 보니까 새롭게 제안한 세목이랄까요? 그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 그리고 기본소득 탄소세, 또 디지털세, 로봇세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과세 중에, 기존 세목 중에서는 부동산세를 강화하자는 안을 대표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조세 재원으로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목을 새로 신설하는 안하고 기존 소득 제세 또 재산 제세와 관련된 어떤 강화 방안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탄소세, 디지털세, 이 로봇세에 대해서 기존의 소득 재산 제세를 강화하는 안과 비교할 때 이 새로운 신설하고자 하는 이 세원이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상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기본소득 재원이 가져야 할 필요 조건은 아무래도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재원의 규모가 좀 충분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기본소득 도입이 추구하는 취지가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부담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세 부담의 전가 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수용 가능성, 얼마나 이게 합의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기본소득의 규모가 얼마이냐의 문제이고, 또 그것이 어느 계층까지 한마디로 세 부담과 이 혜택의 관점에서 혜택이 크냐,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소득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논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큰 틀에서 보고,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의 발제 내용을 저는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요. 그리고 기존 소득, 재산 제세를 좀 확대하는 안과 비교 검토하고자 합니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세는 데이터 이용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데이터가 거세 표준이 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탄소세는 이게 이제 외부성을 가격에 내재화해서 시장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정책 수단이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탄소세는 그 부과가 효과적이라면은 그 부과 과세 대상인 탄소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겠죠. 그런데 이 규모가 감소하게 되면 세수는 줄 것이고 기본소득을 위한 어떤 그 소요는 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세율 인상을 또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또 세율이 인상되면 규모는 더 그 탄소 그 배출은 더 감소할 것이고 하다 보면 이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봇세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의 형태로 도입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로봇의 규모를 어떻게 뭐 진짜 걸어다니는 로봇으로 볼지 아니면 생산성 향산 시설 그 자체를 로봇으로 볼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은 뭐 규정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이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세는 제가 그런 면을 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는데 탄소세와 로봇세는 이게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와 별개로 고유의 목적이 뚜렷한 그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제자들께서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탄소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중배당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걷어가지고 사실 뭐 환경 오염이나 이쪽 분야의 또 발전을 위해서 또 투자해야 될 그런 재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로 인한 왜곡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세금, 그 탄소세하고 로봇세는 이제 일자리 그 감소에 대해서 또 재투자해야 할 그런 소요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되는 순간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대로 되면은 고유 목적의 왜곡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질 것이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성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세는 아까 재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발제자의 그 예측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 제 생각에는 세수 확보의 규모 면에서는 뭐 운영하기에 따라 상당히 큰 규모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 목적을 무시하지 못한다면은 이 탄소세 세수 중에서는 분명히 그 탄소세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배분 전환이라든지 또 재분배 역진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소요에 충당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기본소득의 투자자 세수가 그만큼 감소되겠죠.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로봇세도 일자리를 잃은 그 근로자, 고령자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증대 사업에 이 부분 써야 될 그런 정책적 수요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상당 부분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 아마 기본소득을 위한 제한으로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 그 데이터세, 이건 아무래도 정보통신이나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 요금에 아까 발제자께서는 이제 전가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구조적으로는 전가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것이 역진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세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일수록 이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소득 분배에 대해서 역진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로봇세 또한 로봇이라고 하는 첨단 설비의 특성상 주된 납세자가 아마 대규모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대규모 법인일수록 아무래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적 수용성인데요. 합의 가능성. 데이터세나 그 로봇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과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그 초과이익
뭐 이런 데 과세한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 차원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탄소세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경유라든지 또 전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의 관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 결론 부분에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안정성, 충분성, 공편성, 수용성,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논의하는 그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는 중하의 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현재 그 소득 재산세 제세를 갖다 증세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안정성, 충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세율을 늘리면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입법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뭐 안정적이고 충분한 세원 조달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평성은 법인세는 이제 뭐 전가가 충분히 가능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공평성 면에서 낮다라고 보여지지만,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 상증세, 부동산세는 공평성 면에서는 뭐 가장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개인에 대한 궁극적인 과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용성 면에서 보면은 그 반대 면이 있겠죠. 특히 소득세의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증세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세 여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면 이제 법인세, 상증세, 부동산세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부담하는 그 명수랄까요? 납세자 수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수용성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논의된 그 세 가지 신설 세목 대안, 그중에 데이터세가 발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바 뭐 가장 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탄소세와 로봇세는 그 고유 목적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그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목 신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그 창의적인 대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 재산 제세의 증세 방안이 갖는 장점도 그걸 능가하기 위한 어떤 충분한 연구, 그런 장점들이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남겨주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김한일 박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김환일 세무사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김신원 세무사, 전명목 박사, 박홍 교수님, 이 세 분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으로서 발표한 것이 이런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이런 것이 뭐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해가 충분히 안 돼서 저는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것이 충분히 개념에 대해서 이해 가능하고 또 이것이 과세 요건으로 규정해서 이것이 과세가 가능한지 또 시장에 왜곡은 없는지 이런 것 등을 한번 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이제 데이터세에 대해서 보면은 발제문에서 데이터세가 아닌 빅데이터세가 아닌 데이터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개별 데이터보다는 데이터가 모아진 빅데이터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또 서버 등에 저장할 때도 빅데이터 형태이므로 빅데이터로 과세하는 것이 더 용이해 보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세가 아닌 빅데이터세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세가 아닌 데이터세라고 해야 하는 이유나 그 실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발제문에서 보면은 데이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둘 다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디지털 세제의 보완세로서 데이터세가 도입된다면 목적세로 하지 않고 보통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GDPR의 경우 EU 여계로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을 개인정보보호 차원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데이터세를 부과할 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기 포착을 위해 데이터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3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에서 이러한 국외 사업자가 국내 발생 데이터를 국외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한 사례를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해당 법률 조항이 데이터세를 과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세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이외에도 과세관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거나 조세 포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다른 법률과의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왕에 국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니 현재 입법된 데이터 관련 법률과 국회 입법안 중에서 특별히 데이터세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거나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세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의 기본 목적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제문에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도입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탄소세 도입으로 국민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면은 세수가 점점 감소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탄소세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의견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세 대상 범위를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유류 등 이외에 모든 에너지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저율과세 별도 세목을 마련한다면은 결국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탄소세를 걷어서 다시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제문에서 기존 유류에 대한 조세와 중복, 경제 주체 부담 여력 등만 고려했는데 국민에게 동일하게 걷어서 동일하게 나눠준다면은 납세 협력 비용이나 징수 비용 등을 낭비할 뿐이지 기본소득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발제문을 통해 이제 로봇세의 정의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로봇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로봇이란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노동 영역을 대체하는 4차 산업에 따른 산물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터와 같은 단순 서비스 인원뿐만 아니라 관세사, 세무사 등이 95% 이상 영향을 받는 위험 직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에 대체되는 일자리 감소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시설 자동화 이외에 전문 영역에 대한 시장의 결함 부분에서 로봇에는 전문 인력의 대체 속도를 늦춰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입에 따른 우선순위를 생산성의 향상과 연관해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쟁력에만 초점을 맞춘 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법률이 정한 전문 자격을 갖지 않은 소프트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문 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목적서의 도입을 이분화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제문에서 로봇의 거래로 인한 부가치를 부과하는 부가치세와 로봇을 납세무자로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또한 로봇을 소유한 것에 대한 지방세 부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와 자기 학습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산업화에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데이터셋과 연계해서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머닝머신 데이터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지 교수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데이터셋처럼 기존 소득 체계와 구분된 과세 형태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한일 박사님께서는 지금 각각의 그 새로운 그 세목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였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안경봉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저 안경봉입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미리 못 드려서 현장 토론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의 전제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으로서의 새로운 세목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개 이제 아까 김갑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소득이라 할 때 대개 연간 50만 원부터 목표 월 50만 원까지라고 할 때 이게 현재 저희 나라의 그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이 기본소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세제를 주로 얘기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세제에서도 소위 그 EITC라고 해서 그 근로소득 장려금 같은 것들이 이미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 차원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같은 제도들도 있는데 이것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기본소득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등등의 의문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뭐 기본소득 말고 또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고용보험과 이 기본소득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그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연 50만 원에서 장기적으로 월 50만 원 이 한도 내에서의 말씀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는 제가 다른 기사도 찾아보니까 기본소득은 기존의 그 사회보장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걸 아마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쟁점별로 그냥 잠깐 제가 생각했던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세와 관련해서 우선 순서는 다른 분들 데이터세부터 하는데 데이터세가 오늘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세와 관련해서 아까 로봇세의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로봇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훈 교수님께서는 아주 이 로봇이라고 볼 만한 우리 사람같이 생긴 두 다리로 일어선 로봇을 얘기했는데 또 저희들이 보통 그 공장에서 보면 그 팔만 가지고 있는 로봇팔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로봇팔도 여기서 말하는 로봇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로봇 자체를 아까 인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헌법에 있어서도 소위 우리 국민의 이 의무 중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반대로 납세 의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는 그 기본권이 부여가 되는데 이 로봇을 인으로 상정을 하고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반대로 어떤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위 이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뭐 기후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기본소득의 전제가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 최소한의 그 소득만 보장하는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기본소득은 실제로는 연간 그 지원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저희 나라에서 많이 논의되는 그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갈 것인지 바뀔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 만일에 그것이 새로운 수정을 받는다면 아까 뭐 조세협회장이 말씀하신 로봇세가 도입됐을 때 오히려 로봇을 쓰지 않고 인건비가 산 인력을 동원해서 오히려 제조를 대신하는 이런 경향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봇세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기술 혁신을 막는 뭐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로봇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탄소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탄소세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수 중립성 유지하고 소위 그 소득 재분배, 특히 그 소득 역진성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소세를 우리 그 정병목 박사님께서는 아까 이중배당이란 말씀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세수 중립성의 유지가 이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부정적인 측면은 탄소세 자체가 소위 일종의 소비세의 성격이 있고 또 소비세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로 이제 되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 역진성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소위 그 배출권 거래제도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고 직접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그대로 두면서 다시 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걸 적절히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도 이 탄소세 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탄소세의 재원을 그 탄소세의 목적 자체가 소위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이런 게 1차적인 목표인데 현재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위 기본소득 재원 마련으로서 이 탄소세를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렇다면 이게 목적세보다는 오히려 보통세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옳지 않을까. 또 이게 증가된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 탄소세와 관련해서 또 이 별도로 이 소득세, 소위 법인세나 소득세가 또 부과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소득세, 기존의 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재원으로도 이 탄소세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탄소세가 이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로 설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데 우리 정병목 박사님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데이터세와 관련해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세 자체를 제가 되게 이해하기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IT 기업이 일종의 그 수수료 성격으로서 이 데이터세를 부과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공한 그 개인한테 이걸 돌려주는 형태로 말하자면 기본소득 제를 운영하자 이런 게 아마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세라고 하면 우리
IT 지금 우리 디지털 서비스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IT 기업과 관련해서 그 용역의 공급 혹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해서 이 부가세가 이미 과세를 하는 규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세하고 기존의 부가가치세 또 혹은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는 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발표하신 논문에도 오늘 그 발제 자료들을 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 조세 혹은 부담금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데이터세가 일종의 수수료 성격이라면 일반적으로 조세는 이 대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위 무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소위 그 법규에 따라서 강제해서 이제 징수하는 것이 대개 이제 우리 조세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세는 오히려 수수료의 성격이 있다면 오히려 조세보다는 부담금에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세 논의도 하셨는데 이 국세로 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인지 하는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종부세를 신설하면서 바로 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세의 부담 비율을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낮다고는 하지만 이 종부세 신설하면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것을 국세로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낸 그 납세자의 소재지하고 실제로 그 세금을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반발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별도 세목을 할 것인지 뭐 기금과세로 할 것인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와 관련해서 이미 이 법인세 문제도 있고 부가세를 이미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사실은 뭐 별도 그 기간 과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징세의 편의, 효율적 배분 이런 것들로 하면 오히려 별도 세목보다는 기존의 세목에 대한 부가세 형태로 하는 것들은 어떨지 뭐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통세, 목적세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소득의 개념을 아까 우리 김갑순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본소득의 개념을 보통 뭐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 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세도 굳이 들어간다면 목적세보다는 오히려 보통세 형태로 하는 것이 이런 재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되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율과 관련해서 결국 저희들한테는 항상 무엇이 공평하냐 할 때 이 세율 형태를 비례 세율보다는 보통 누진세율 형태가 옳다고 하는데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종량세라고 본다면 비례세율보다는 오히려 누진세율보다는 오히려 비례세율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데이터세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본소득 재원 마련으로서의 이 세금의 적절성에서 보면 저도 이 로봇세나 탄소세보다는 오히려 이 데이터세가 오히려 좀 가까운 것 같고 이 데이터세를 다만 새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그 세목과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안성희 박사님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도 추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이라는 거는 상당히 더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오늘 박훈 교수님의 로봇세 그 도입 방안, 그다음에 정병문 박사님의 탄소세 도입 방안, 김신은 박사님의 데이터세 도입 방안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구체화된 것 같아서 유의미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규 세목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세에 관한 부분인데, 데이터세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나 로봇세와 달리 자유로운 여객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선 국외 Y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와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비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뭐 재산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원 파악과 재산적인 가치 부과 문제, 그 두 맥락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자님께서 과세 요건까지 상세히 정리를 해주셔서 상당히 좀 입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데이터세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어떤 세목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는 납세 의무자는 한정적일 수 있지만 넓고 보편적인 세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발표적인 견해처럼 안정적인 세수나 그리고 또 향후의 세수 증가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제 새로운 세목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취지에 상당히 이상적이고 적합한 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로봇세나 탄소세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국한돼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그 자유로운 여객 거래가 가능한 데이터세 과세 대상의 데이터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이 사실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원재료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외 IT 기업에 대해서 과연 국내 IT 기업에게 동일하게 과세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세 과세 대상인 데이터의 지금 수집을 포착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ISMS 인증을 통해서 체크를 내는데, 현행법상 ISMS 인증 대상자는 전기통신 사업자와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영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국한되어 있어 원재료인 데이터가 국외 전송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파악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ISMS 국외 전송 대상자를 국외에 전송하는 것도 인증 대상으로 바꾸는 걸로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발표자 의견처럼 이 법이 개정됐을 때 법이 개정되어서 국외 데이터 전송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53조 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 특례는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봐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구글 코리아 등 거대 국외 IT 기업이 내국민의 데이터를 전송받는 것은 전자적 용역 공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외 IT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세할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표자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 국내 간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산세 부과로 해결될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국제적으로 현재는 디지털 소비세나 디지털 소득세는 과세하고 있지만 데이터세는 지금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T 기업에게만 데이터세를 과세한다고 하면 그 발의에 의한 투표회에서 국내 IT 기업이 국외 기업,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나 아니면 국외로 그 전자 IT 기업의 특성상 지역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내 IT 기업을 국외로 이전에 대한 유인이나 조세피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세를 입법하기 위해서는 내국민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외 IT 기업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틀과, 그다음에 국내 IT 기업의 국외 이전에 대한 어떤 조세비나 이런 틀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세원 파악과 재산적인 가치 부과 문제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데이터셋을 과세할 때 이게 투명하게 세원 파악이 가능하고 이거에 대한 뭐 납세 협력 비용이나 증세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 그다음에 부담금 또는 조세의 방식, 뭐 종가세, 종량세의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든 그동안 재산적 가치를 부과하지 않았던 데이터에 재산적 가치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소유권이 대상이 되지 않아 양도가 불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어떤 평가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를 부과할지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의 경우 종량세로 부과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량세도 결국은 용량당 어떤 일정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 해결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데이터세의 특성상 납세 의무가 소비세 형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데이터세를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경우 IT 기업들이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제 다시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발표자의 경우에는 조세 전가는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인 만큼 조세 전가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가 없는 건지 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소득세처럼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거대 IT 기업과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 간에는 데이터 가치가 상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의 수집에 대해서 종량세 형태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게 역진적인 조세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세의 경우에는 이게 탄소세 자체는 발표자의 견해처럼 효율적 자원 배분과 탄소 배출 억제라는 이중배당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조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탄소세를 만약에 기본소득 재원을 위해 탄소세 도입으로 본다고 봤을 때는 탄소세는 로브세나 데이터세와 달리 기존에 이제 일정 부분 규제가 되고 있거나 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탄소 배출에 대한 의무 외부성을 내부화하여서 탄소 배출 해결을 억제하는 규제적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세를 과세한다면 이 탄소세 과세의 취지상 지금 현재 탄소 배출 저감 제도가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대 대상 기업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대 대상 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해당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되는 측면과 세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라는 세원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세수 증정과 그다음에 안전한 세원 확보가 중요한데 탄소 배출 저감 제도 대상 기업의 세부담이 집중되는 경우 지금 현재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에 의해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꾸준한 세수 증가와 안전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탄소 배출 저감제도 대상 기업에 과세하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대 대상 기업을 과세를 제외하고 모든 에너지 품목이나 그다음에 저과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는 역진적인 과세가 될 뿐만이 아니고 기본소득 보상 대상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이어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의 취지에는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박사님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윤태화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윤태화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제 도입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인 조세제도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 특히 발표자들의 발제문을 읽고 또 다른 자료들을 좀 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그 발표자들의 발표를 보면서 몇 가지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서서 토론자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저도 좀 몇 가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한 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 기본소득을 이제 특히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일정액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은 그 사회적인 그 안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거액을 한번 지급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그 재원 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러한 그 재원 마련을 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세목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기존의 그 조세 제도에 부과하거나 그거를 강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거냐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까 김갑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세목을 신설하는 것에 그 타당성이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그런 범주 내에 있습니다. 첫째, 이제 데이터세를 보면은, 데이터세는 기본적으로 김 박사님의 그 발제를 보면 이 이제 데이터를 원시적으로 수집을 하는데, 우리 개인들로부터 이제 뭐 무상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가공해가지고 이용하거나, 또는 뭐 가공해가지고 그거를 다른데 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거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 업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가 무상으로 수집되는 데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겨가지고 이거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동의할 수는 있는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과연 국제적으로 이제 정합성이 좀 있는 그런 그 제도인 거냐, 데이터세가.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거는 OECD와 EU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그 서비스세나 디지털 소득세가 이제 논의됐고, 디지털 서비스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미국의 무역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디지털 소득세가 이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고, 아직도 결론은 안 났지만은 OECD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구글 같은 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는데, 그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각국에서 이익을 올리고 있고, 이럴 때 이제 과세 방법인데,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세보다는 이제 디지털 소득세로 해가지고 고정사업장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OECD에서는 New Nexus Rule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과세 연계점 이런 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구글이 예를 들어서 구글이 버는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 그 소득을 말하자면 이제 그 기본적인 이익률을 가정하고 초과이익이 생기면은 그거를 각국에 이렇게 이제 배분해가지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거를 향후에 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결국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서 소득을 올리면은 그것이 결국은 소득을 올리는데 이용이 되는 거고, 그게 국제적으로 배분이 되면은 결국은 그게 과세가 되는 셈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제도가 지금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데이터세 제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하고의 어떤 그 연관성이나 중복성, 앞으로 도입될 OEC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국에서 도입될 이런 그 조세 제도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그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부가가치세로도 과세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자가 소비하거나 외부에 팔거나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세와의 중복 문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앞서서 많은 토론자들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탄소세 문제입니다.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이게 탄소 중립, 이런 소위 온실가스 저감 문제, 이런 것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래서 이중배당으로 결국은 이제 기착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이거가 과연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굉장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탄소 배출 저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결국 이제 논의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김갑순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기본소득 재원으로서는 지속성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탄소 배출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 박사께서는 그거는 제외하고 새로운 세제로서 이제 탄소세를 도입을 하는데, 대개는 이제 가정용이나 또 수송용이나 이런 걸로 결국은 이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하고는 어떤 또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잘못하면은 대기업들한테는 좀 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대기업들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가 지금 일어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한다면은 또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탄소세 도입은 결국 국제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과의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조세 경쟁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간다든지 뒤서간다든지 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 국경세 같은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생산 방식이나 원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생산한 제품은 사지를 않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이제 세제 면에서 이러한 탄소 배출권 문제와 탄소세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하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세는 이제 결국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로봇세를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데는 굉장히 이거는 타당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로봇의 출현,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 단순하게는 로봇 8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아가서는 이제 인간의 지능 이상을 갖고 있는 이런 로봇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로봇의 발전 단계와 생각해 보면은,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얼마나 대체할지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들을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제2차 수요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실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하고는 다르게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로봇이 등장하면은 결국은 인간의 할 일이 없어지고 노동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제 반대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쿠르츠웨일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 미래 인공지능 발달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는
인간의 지능에 못 미치는 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인간과 동등한 그런 지능을 가진 로봇 단계, 3단계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단계. 그래서 이제 3단계에 가서는 만약에 로봇세를 도입하면 내가 왜 로봇세를 내야 되나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데 최소한 지금 인간의 지능을 못 따라오는 로봇, 자동화 설비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만약에 세금을 물린다면은 노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노동력 감소 대체 그리고 사회보장 비용의 그 감소 이런 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세금을 부담시킨다면은 중립성도 달성할 수 있고 로봇세로서의 저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완전한 지능을 갖춘 로봇 그래서 전자인격을 부여해서 이제 이거를 납세의 주체로 본다는 건데 이거는 아직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 납세의 주체가 되려면은 권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고 결국은 그 로봇의 사용자 내지 소유자, 기업 이런 데 이제 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한도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제 제 질문은 과연 우리가 이 로봇세를 이야기할 때 지금 쿨슈웨일이 말하고 있는 이런 1단계의 로봇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2단계 인격을 갖춘 로봇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태하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캔들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토론자들 토론을 들어보면 질문 상당히 많아서 일단 우리 주제 발표한 세 분한테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 김신원 좀 데이터세와 빅데이터세 빅데이터세로 사용하면 과세하기 좀 불리한 조건을 제가 좀 써봤더니 총 A4 정도 2장 반이 나옵니다. 내가 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유부라는 것이요. 펴졌네. 공유부라는 개념이 인터넷이란 공유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요. 그 공유주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서버 안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되는 순간 이건 직접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면 소비세가 아니고 그냥 재산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나왔는데요. 그거랑 그 다음에 유럽 사법재판소 결론도 실질적으로 이 빅데이터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에 대한 저작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전화번호 판결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전화번호부에 들어간 거는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각각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데이터 주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보다는 다른 계약법이나 이런 법적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패스에서 나온 것처럼 원시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빅데이터 개인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회사가 오히려 데이터 주체에게 더 많은 편익을 주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냥 공정이용이라는 비판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빅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후적 이익 참여권 논란을 피할 수 없고요. 그다음 그 기여도 차이에 있어서 누가 권리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따지게 되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배당 측면에서도 그 개인이 가진 데이터의 소유권을 법적 범위에서 공격하는 데에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원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빅데이터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로 볼 수 있는 몇 기가부터 빅데이터로 볼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련 마이데이터 개념을 설명할 수도 없고 향후 데이터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산업 데이터에서는 과세 논리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것이 한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죠. 예, 김한일 회장님이 숙제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밤을 하얗게 샜습니다. 한 5가지 법률을 좀 검토했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해가지고요. 먼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보면 그 27조에서 대리인을 갖다 지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거죠. 그 다음에 45조에서 개인정보 수준을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그걸 통과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반드시 제공해야지 46조에서 역외로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6년에 그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프라이빗 실드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기존에는 EU하고 미국 간에 이 프라이빗 실드 그 세이프 하버 조건에 의해서 자체 인증, 미국에서 한 자체 인증만으로 해서 적정하다 판단돼가지고 정보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게 무효라고 판결을 났습니다. 그래서 45조 적용을 못 받고요. 46조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ISO 인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을 보면 국내 대리인을 두게 되는데 국내 대리인을 두는 기준이 매출액이나 이런 이용자 수를 정해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 이 조건이 돼야지만 하니까,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석됩니다. 개인정보법 39조 이외에도 국외이전에 대해서 그냥 이용자 동의만 받을 수 있을 뿐이지, GDR처럼 별도 인증 요건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법 47조 ISMS 인증 기준에서 보면 기존 국내 대리인 기준하고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ISMSP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구글 코리아는 아직 인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GDPR 같이 적정성과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 절차가 전기통신사업자 요건 충족이나 매출액 등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증받도록 보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주의 규정인데요. 국외이전 개인정보부 39조 11을 갖다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응하는 그 국가의 법을 적용하게 되면 서로 상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이외에 그 밖에 대신에 이제 조약이나 그 밖에 국제협정이 있는 경우는 조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데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그 법을 보면 그 법상에서 구글 등 미국의 본점을 IT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조세 조약이 40년이 넘었는데 체결된 지가 79년에 발행됐으니까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있는지 좀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기본법이 지금 이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기존 프라이버시 3법이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하기 위한 거면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한다는 것을 좀 집중해가지고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법 15안에 보면 데이터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주체가 그 데이터 처리자한테 그러니까 서비스 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자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인증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조사 권한 강화 등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 네. 그 정보통신 64조 자료 제출에 보면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사부가 목적으로 확정 자료를 요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IT 기업에게 과세관청이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일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과세관청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세권 확보가 좀 용이할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국내 데이터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걸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올해 10월 달에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촉진 법안에 보면 그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재산권을 처음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정확하게 아직 공부는 못했습니다만은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같이 입법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숨이 막혀가지고 좀 쉬었다 하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국내 기업하고 차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데이터세는 부가가치 53조 2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과세 대상 물품을 데이터로 봐가지고 원재료로서 과세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별도 세목이고 중복과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세 입법할 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법률이 함께 개선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세 회피, 특히 구글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조세 회피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국내 IT 기업이 국외로 이전하는 것들도 사실상, 그 국외 회사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국외에 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데이터세를 내야 되고, 국내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부가 세금 안 내려 나간다 하더라도 내부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주 타겟이 국내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 유출하는 부분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갈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왜 보통사회 목조세를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은 조세는 기재위를 통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조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에 관련된 법률들이 같이 개선돼야 되는데 정보통신위에서 통과되겠죠. 근데 이게 개별적인 세금으로 조세 보통세로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조세 부분에서 통과는 갈 수 있지만 데이터법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재위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본소득과 연결해서 가게 되면 지금 기본소득 연구 포럼에 있는 국회의원분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본소득 재원도 실제로 필요하고 과세대가 필요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세권 강화, 특히 이제 국외 기업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른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산출적으로 수량 파악하냐 그랬는데요. 사용량 측정 과세 기술이 있는가? ISMS하고 ISO 표준 인증을 통하게 되면 기술적, 제도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관, 반출 시기, 용량, 사용자 정보를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되도록, 외국 기업들도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조세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데이터법에서 좀 다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량세, 종가세도 같이 평가가 있는데, 종량세 데이터 사용량만 측정하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량세가 좀 우울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 정보만 있는, 우리 5천만 명에 대한 나이 정보만 있는 데이터랑 나이의 학력, 연봉, 신용카드 월별 사용량의 정보하고는 분명히 가치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 사용량이 훨씬 더 가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소비 사업을 하는 그 업체에서는. 근데 연구직이나 이런 쪽에서 학력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니까 어떤 그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가지고 그 데이터의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종가세하기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량세로 하게 되면 어차피 이런 정보들이 디지털에서는 01, 01이니까 나이만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만약 1기가 정도면 나머지 데이터대로 넘어가게 되면 5기가 6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1기가 얼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없이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한 세 가지 정도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탄소세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적절한가? 사실은 뭐 다 문제를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소득을 조달하기 위한 만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언급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이 요구하는 이 말은 기본소득 재원이라는 것은 목적세를 기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소득 형태의 장기적이고 의무지출적인 성격은 보통세로 기본적인 가장 보편적인 소비세나 소득세로 조달하는 것이 맞겠죠. 다만 이제 기존에 용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일 불안한 게 탄소세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매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에너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신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핵융합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다른 쪽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이게 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취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역진성의 문제는 소비세에 관한 인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이제 지출 측면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세는 어느 정도의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한 역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트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가 말한 기본소득 이외에 다른 조금 더 타겟된 기본소득이 된다면 훨씬 더 소득재분배는 그렇게 걷어서 돈을 쓰면 소득재분배의 역진적 효과보다 써서 나타나는 개선된 효과가 훨씬 크면 네트로 플러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세 인상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입니다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기존 에너지 세제와의 조화와 국제 경쟁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부닥치는 문제고, 그래서 ETS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과의 수출입에 많이 관련돼 있으면 유상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리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전부 다 늦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S와 배출권 거래와 탄소세의 당연히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ETS에 대한 부담은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격이라는 것이 내가 탄소 배출을 1톤 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지불할 것인가가 내가 갖는 부담이라고 보고 탄소 배출권의 사회적 비용이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가격과 우리가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탄소 1톤당 어느 정도로 탄소세율을 매길 것인가를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월드뱅크 자료에 보면 그 탄소세 ETS의 배출권 거래제 톤당 가격과 다 같이 하면서 중간쯤에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이 형성돼 있었고 오른쪽에 높은 쪽은 북구 국가들의 탄소세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거와의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수준 내지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수송이나 가정상업이 특별하게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높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물가나 가계의 부담 능력 이런 걸 같이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당연히 그걸 빼고 나면 사실은 탄소 배출량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수송, 가정상업 부분에 탄소 배출량 자체가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이산화탄소에서 배출량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약간의 그런 과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현재는 소위 말하는 전력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력의 가격이 좀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가정용이나 산업용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과세의 균형,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의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도 이 탄소세를 통해서 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노보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순 교수님께서 저희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셨지만요. 기존 세목의 증세 부분에 대한 우수성을 먼저 말씀 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그 국세 14개 세목, 그 다음에 지방세 11개 세목, 그래서 25개 세목이기 때문에 그 기존 세목 위에 다른 세목 신설의 경우는 신중해야 될 거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발표했던 노보세의 경우에는 세목 신설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건 초점이 돼 있어서 만약 실제로 신설한다면 기존 세목과의 관계 그리고 기존 세목의 증세로 해서 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논의는 기존 세목으로도 늘려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한일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로자의 경우만 노봇이 대체하는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직 자영업자에 관한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 서비스에 대체하는 문제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의료기기가 발달하면서 이제 의료기기의 작동을 의사가 의료와 관련해서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공학자들이 기기를 만들면서 하면서 그 영역이 굉장히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협업의 문제가 되긴 할 텐데요. 결국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세무관련된 전문 서비스 결과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의 책임성 부분은 그리고 책임감 있는 세무 관련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질을 담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한일 회장님께 말씀 주셨듯이 그 전문가가 배제된 그 기술점만 가지고 세무 서비스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는 결국 종전에 했던 세무사법이든 관련 자격사들과 관련된 법의 위반 문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공지능이 창출한 머니머신 데이터의 데이터세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도 좀 찾아보니까요. 실은 이제 최근에 그 AI가 그린 그림이 한 점당 1,000만 원 정도 팔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그러면 AI가 그린 그림이 결국 누구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창출한 머니머신 데이터의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 데이터세를 매기려면 결국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그린 그림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법학자들이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대륙법 같은 경우는 AI를 도구로서 소유한 사람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단지 데이터세 부분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긴 할 텐데 기본 전제에서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 부분처럼 법적 문제가 고민할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경범 교수님 말씀은 노보팔 문제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진짜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프린터에서 시멘트가 나올 그 정도의 기계 장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상 납세의무가 국민의 경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봇의 인격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로봇이 사람좀 비슷한 사람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로봇8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는 뒤에 지금 우리 윤태하 교수님 말씀하고 연결이 될 텐데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 결국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상 또 바꿔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동물의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단지 재물의 손괴 부분을 더 넘어서듯이 로봇의 어떤 인격권 또는 기본권의 문제는 동물에 대한 입장이 바뀌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 로봇이 자리 잡으면서 그게 우리 그 인성이 투영되면서 결국에 헌법적인 문제까지 납세의무에 국민화했을 때 그런 문제까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태하 교수님께 말씀 주신 구체적인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저 찾아보니까 레이 커즈와일이 이야기했던 3단계
인공지능 발달의 3단계에서 제가 상정하는 2단계 인간과 비슷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가 된다면 사람을 대체하는 걸 초점을 맞췄던 거고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1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로봇의 부분이 사람 정도까지 안 가는 경우까지는 좀 지원을 해서 우리도 너무 강국이 되고 2단계에 대해서 사람이 대체해서 사람 일자리 뺏는 경우에는 기본소 관련해서 로봇세를 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현 박사 3분. 예, 일단은 정가 부분은요. 저는 정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인데요. 진입 장벽이 낮아야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광고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정가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같은 거 다운받는 거, 음악을 갖다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돈을 받겠다, 매달 받겠다 그러면 저 같아도 그냥 멜론에서 다운받지 유튜브 이용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중복가세는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GS칼데스 휘발유를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팔 때 석유 사업자로 받는 돈에 보면 일단은 개별 서비스에 붙고요.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포함해가지고 또 부가세 10% 별도 붙고요. GS칼데스 휘발유 파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 가세됩니다. 세금 4가지 부과되는데 중복가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가세 대상이 돼서 만약 데이터세 부과되면 데이터세 부과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빅데이터 회사에서 수집한 다음에 가공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넘길 때에 부가세가 발생하면 부가세 붙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수익에서 하게 되면 법인세나 개인이면 개인소득세 붙는데 이걸 갖다 중복가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장이요. IT 업체만 한정되고요.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촘촘하게 해서 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대가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것이 조세의 정의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받아서 국방이나 도로, 철도 등에서 사용하고요. 국민 복지를 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중앙지검의 배분 문제인데 이게 세금을 거둔 끝이고요. 지금 현재 기본소득 법안이 3개 올라가 있는데 배분에 관련된 것은 기본소득법에 이미 정해진 거 거기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소비세가 부가세랑 개별소비세 좀 나뉘는데요. 부가세는 거래 단계에 부과하는 거고 개별소비세는 데이터세도 그냥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부가세는 종가세고요. 개별소비세는 우리 데이터세는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징수 편의를 위해서 부가세로 다 징수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복잡합니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한 법에 넣는 거 되게 복잡하고요. 오죽하면 똑같은 휘발유에도 부과하는데 개별세와 교통환경 에너지세가 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도 아까 소득가세하고 소비가세가 섞이게 되고요. 디지털 서비스 국내 우리 국가에서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것이 법 체계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세 일반 회계하는 것도 소병 의원이 기본소득 법안을 갖다 낸 거에 보면 24조 2항에 기본소득은 비과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과세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기본소득도 가세 대상 포함을 해가지고 개인소득에서 가세에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일반세원으로 돌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세목을 신설을 하자고 왜 했냐 그러면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데이터를 좀 뽑았는데요. 기본소득 갖다 월 50만 원씩 전국민을 지급할 때에 들어가는 필요한 예상세수가 350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조달하느냐 50조를 조세지출인데 조세지출 제로로 만들고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인데 자기 조세법 한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학 하신 분들이 그냥 수치만 제공해서 좀 무리하게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50조를 없애게 되면 전 세목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좀 국민적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면세유 같은 거를 부가세 면세를 받던 농업인 같은 경우에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득공개, 세금공개 다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개인소득 연말정산할 때 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세와 생기는 200, 300조를 갖다가 기존 법률에서 늘리게 되면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조세피 방지 효과가 지금 현재 국외기업에서 조세피하는 게 현재 법률 체계에서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회피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신우 박사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굉장히 힘들게 마스크까지 쓰고 말하다 보니까 저는 좀 마스크 벗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표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고 벌써 왔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증권거래세를 지금 못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은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 중에 사람들은 AI가 실제로 우리 투자론에서 말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순간순간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게 되면 굉장한 수익을 얻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증권거래세 없애기가 참 힘들다. 왜? 거래세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건 AI가 그렇게 하더라도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기계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쉽게 말하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계를 공부시켜가지고 또 아까 우리 윤태하 교수님께서 로봇이 내가 이렇게 세금 많이 내도 되는가 하는 이의제기하는 이런 로봇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크게 오래지 않아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세목들은 이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와 컨텐츠에 대한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해서 실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 그 플레이어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탄소세 같은 경우는 우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나름대로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생각, 로봇세 같은 경우는 노동력 절감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그런 분들에게 나름대로 돌려주겠다는 생각, 이런 걸 좀 깔고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의 이 세목, 세원이라면 이것들은 향후에 우리가 분명히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어떤 세목 또는 세원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 번 토론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세제와 어떻게 조화로운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성격상으로 볼 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탄소세 같은 경우도 이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이게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세목인지 또는 현재 있는 기존 세목의 세율을 높이는 건지 이런 문제. 로봇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레세 로봇이 뭐냐, 생산성 향상 시설 자체 팔만 있는 것도 로봇이면 로봇은 벌써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제 혜택을 주는 시기와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생산력이 확 늘고 어찌 보면 노동력에 대한 절감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단계별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의미 있는 발표 및 토론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설을 마련해 주신 이 서울시 세무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서울시 우리 전체 세무사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책학회와 우리 기본소득연구포럼, 그 다음에 서울시 세무사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이 공동 주최를 했는데요. 오늘 플로우에 많은 분 못 모시더라도 이렇게 우리 기자분들 오셨고 우리 세무사 TV에서 우리 좀 찍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데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